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7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6주차 강의에 이어서 로마자 표기법, 로마니제이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 그 6번째 PPT 자료 16쪽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그 6번째 PPT의 16쪽에 보면 로마자 표준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별로 또 지역별로 로마자 표기에 이제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이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시대가 점점 다가오게 되니까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1960년대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컴퓨터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미디어, 뉴미디어의 등장이 이런 표준화에 중요한 그런 촉매가 되었죠. 그래서 컴퓨터와 통신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어요. 국제표준화 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ISO 그래서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라고 하는 그런 ISO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에서 로마자 표기 체계의 국제 표준화에 착수를 했고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강력해서 미국식 영어 철자법,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로마 제국의 융성을 통해서 전 유럽에 퍼지면서 어쨌든 같은 계통의 인도 유럽 어족이라 하더라도 언어마다 차이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 언어마다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로마자를 조금씩 변형하게 되고 슬라브 어족, 러시아를 대표로 하는 동유럽 쪽의 슬라브어들은 키릴 문자, 이제 사실 종교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그리스 정교, 기독교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상당히 변형된 로마자를 쓰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로마자의 테두리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우리로서는 아주 익숙한 그런 영어 철자법을 국제 표준어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 표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된 이유가 국제표준기구에서 ISO에서 미국식 영어 철자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로마자 표기법과 로마니제이션과 영어 철자를 혼동하는 그런 개념성 혼동이 생기게 된 것이죠. 네. 따라서 여러분들은 로마자 표기와 영어 표기는 결코 동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로마자 표기의 한계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한자를 빌어서 수천 년 동안 쓰다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문자를 창제했어요. 편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면 그냥 한자 쓰면 됐죠. 사실 이제 자국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자국 언어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아닌 이상은 이것이 표기 수단이건 지금 어떤 다른 용도의 로마자 표기건 자국의 언어의 음소 체계에 1대1로 대응하게끔 어떤 표기를 한다는 것, 레프리젠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면 이게 이래서 특히 이제 모음의 개수가 로마자는 워낙 적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ISO 국제표준 로마자 체계 여러분들 또 기말에 시험 보는데 IC 646 이런 거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로마자와 영어 철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네. 특수 문자가 없는 26개의 글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식 철자, 영미식, 사실 말이 미국식, 영미식 그 로마자 쓰는 방법이에요. 특수 문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특수 문자 사용의 경우를 옆에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다른 언어를 배워봤다든가 이러면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특수 문자들, 다른 말로 구별 표지라고도 합니다. 이런 걸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안 쓰기로 한 거예요. 쓰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국제 표준 로마자 체계, 영어 알파벳이 아닙니다. 어때요?
이 알파벳이죠. 대문자, 소문자 다를 바가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미철자 체계를 그대로 표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네, 다음 페이지 이제 한계. 왜 한계가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글 자모와 표준 로마자의 자모가 불일치해요. 자, 로마자의 알파벳은 자음자가 21개, 모음자가 5개예요. 사실 지구상의 언어는 모음이 5개인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멀리 갈 거 없이 일본어만 해도 5개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를 포함해서 알타이어가 모음이 좀 많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한국은 표준 모음 체계가 10모음 체계라고요. 우리가 7모음을 사용하는데 현실음에서는 그래도 많죠. 그래서 한글은 자음자가 14개, 모음자가 10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음은 남아돌고 그 다음에 모음은 모자라는 거예요. 모음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폐세음, 평음의 폐세음을 쓸 때 T를 쓸까, D를 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한글의 자음자가 더 많은 것은 자음자의 대응이 임의적일 수 있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임의성의 문제가 생기고, 모음자의 경우는 훨씬 더 부족하죠. 모음의 수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김경아잖아요. 경을 쓸 때 EONG, EO를 써요. YEO. 그러니까 어를 쓸 때 EO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을을 쓸 때는 EU를 쓰는 것처럼. 그러면 모음 2개를 겹쳐서 쓰는 거예요. 모음 2개를 겹쳐서 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떠한 로마자 표기법도 기본적으로 국어를 완전하게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그때 BTS의 그 가사와 그런 거 로마자 표기법의 예를 PPT 자료로 보여줬으니까 왜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로마자 표기법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한국이 굉장히 못 살고 얼마 전까지도 못 살았는데, 지금같이 이제 어떤 뭐랄까요, 국제 무대의 주인공처럼 살아야 하는 이런 시대에 사실은 한국어와 한글이 메이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어와 한글이 메이저는 아니지. 아무리 한글이 훌륭한 문자라 하더라도 그 국제 표준의 어떤 그런 기호로 사용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힘이 없는 국가의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무리 훌륭해도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왜 이래야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곱 번째 PPT를 함께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로마자 표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로마자 표기를 왜 해야 되느냐. 근데 목적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로마자 표기를 해야 하는 목적에는 3가지가 있고, 답부터 먼저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번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7번째 PPT 이쪽 로마자 표기의 목적. 네, 로마자 표기는 기본적으로 로망스 제어, 그러니까 인도 유럽 오적이에요. 로망스 제어에 속하는 인도 유럽 오적의 일반적인 표기 수단이죠. 거듭 말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로마니제이션은 분명히 말하지만 일반 문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사람들이 알파벳 쓰거나 그 다음에 체코 사람이 알파벳 쓰는 것을 가지고 로마니제이션, 로마자 표기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들 언어가 이를 로망스 제어인 인도 유럽 어적이 표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마자 로마니제이션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즉 일상적인 표기 수단으로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의 경우, 로마자를 새로 이용해서 새로이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은 불편할 거 없죠. 지들 알파벳 그들을 다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니제이션이다, 로마자 표기다 라고 하는 용어도 정확히 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모국어의 표기 문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둘째, 모국어의 발음 기호로 사용하는 경우. 셋째, 모국어의 표기 문자는 유지하되 대외적인 효용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첫째의 경우는 뭐냐면 로망스 제어들, 인도 유럽어족 사람들이 쓰는 건 로마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국어의 표기 문자라는 거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원래
로망스 제어가 아닌 거예요. 터키어가 제일 대표적인데 알타이어거든요. 알타이어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국어를 그냥 로마자를 선택해서 쓰기로 한 거예요. 편하니까. 편하죠. 여러 가지로 뭐 국제적으로 쓸 때도 훨씬 더 알파벳이 이제 알파벳 사용권이 훨씬 뭐 지구상의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뭐 노암 촘스키 얘기하면서 지구상 사람들은 한 언어만 쓰는 줄 알겠다. 문자를 하나만 쓰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모국어는 인도 유럽 어족을 제외한. 네. 자, 그래서 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국어의 표기 문자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자 체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문자 체계가 없는 경우, 네, 로마자를 보조적인 수단이 아닌 전면적이고 유일한 그들의 표기 체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부족이라는 그 이름을 아마 신문이나 뉴스,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 지금도 찌아찌아 부족은 한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국제음성기호보다 여러분들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음절의 가지수는 옛 고어까지 포함하면 600만 음절이 넘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성을 다 기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 음성 기호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정교한 문자인 것은 대단해요. 지금 남아있는 거 24자만으로 지금 알파벳 26개죠. 우린 24자. 원래 신제 28자인데 자, 지금 갑자기 기습 퀴즈 여기 우리 거 아닌 사람들도 알아야 되죠? 4개가 없어졌어요. 모음은 아래아가 없어졌고 자음은 반치음, 열이니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꼭지음 이렇게. 그래서 24개의 글자로. 네. 물론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옛 고어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로마자를 선택하지 않고 그 찌아찌아 부족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부족은 한글을 선택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초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뭐 잘 굴러가고 있나 싶었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여전히 잘 쓰고 있어요. 문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쉬우면 또 한국이 또 잘 살고 하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몇 개 국가들의 예를 소개를 해보면 터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8년 그들이 원래 사용하고 있던 아랍 문자를 버리고 로마자를 공식적인 표기 수단으로 제정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공포를 했어요. 이걸 한 사람이 그때 얘기해줬죠. 아타투르크라고 케말파샤라고 터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터키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랍 문자를 써서 아랍어는 몸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언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알타이어는 몸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도 참 불편한 문자 생활을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로마자가 제일 글로벌한 사회에서도 살기 쉽겠다 싶어서 20세기 초에 전면 개혁 작업을 벌인 겁니다. 사실 이러면서 터키에서 그 이슬람 교도가 좀 줄어드는 효과도 생겼다고 해요. 문자가 갖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 다음 루마니아. 사실 이제 로마니아죠. 로마니아. 원래 이 루마니아 정도인데 이 루마니아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리스 정교의 영향을 받아서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좀 형태가 이제 그 키릴 문자는 러시아 문자 생각하면 돼요. 많이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로마자에서 버리고 1860년에 로마자를 채택해서 로마니제이션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유럽에서 좀 가난한 나라들이죠. 알바니아라든지 뭐 1909년 아일랜드도 뜻밖의 네, 이제 전형적인 그러니까 로마자 비슷한 형태를 다들 쓰고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전형적인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나이티드 킹덤이 되면서 이제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압박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은 전반적으로 물론 슬라브어를 쓰고 있는 동유럽 쪽은 여전히 키릴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모국어의 표기 문자로 전면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도 이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서 로마자를 채택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좀 슬픈 얘기지만.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 베트남 원래 한자를 쓰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베트남은,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화산이시라 그러면 안 되고, 이씨 왕조, 지금하고 똑같은
오얀리자를 쓰는 이시왕조가 있었어요. 놀랍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왕조가 무너지면서 모투피플이 되어서 한 왕자가 배를 타고 모투피플이 돼서 우리나라의 서해안까지 다다랐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병인양용과 병자호란인가 큰 혁혁한 공을 세우고는 이제 그 임금에게서 본과 이제 가문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화산이시고 우리나라에 화산이시가 있어요. 화산이시가 있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그럼 이런 거 왕조 안 따지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경제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화산이시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화산이시 집성촌 모여서 사는 그 집성촌 사람들 데려와서 크게 환대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재밌죠. 네. 어쨌든 베트남도 한때는 한자 문화권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고 카톨릭 선교사들이 표기체계를 고안한 이래로 로마자의 바탕을 둔 표기체가 변형은 됐지만 기본적으로 로마자의 기반을 두고 있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이 영어 유학 많이 가지만 원래 그들의 공식 언어로서 이제 공용어가 두 개인 거죠. 영어도 있고 타갈로그어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뭐랄까 시민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 로마자를 표기 수단으로 하게 됐고요. 말레이시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슬람을 믿는 나라잖아요. 이슬람 믿는 나라 지금은 공용어를 영어로 하지만 당연히 영어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로마자 영향을 받게 되죠. 아랍 문자 변형인 자위라고 하는 표기 체계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영향과 해서 19세기 영국의 그 영향, 즉 영국의 식민 지배로 영국식 로마자가 또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영어를 받아들이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네. 뭐 간혹은 좀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뭐 식민지 지배를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받았으면 차라리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오래전에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었어야 하는데 남아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 어찌 보면 언어와 문자를 달리해서 독특한 고유의 언어와 아주 고유의 문자를 잘 유지하는 바람에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교육에서는 굉장히 힘든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그 너무나 민족주의적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반도와 한민족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국어국문학과 교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인도네시아는 또 네덜란드, 그러니까 같은 로마자인데 네덜란드식 그 로마자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서구 식민지 동남아시아는 이제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인도를 포함해서. 잘 살고 있나요? 네, 그것은 사실 참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혹은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왜곡된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있다. 학교를 지어줬다. 철도를 지어줬다. 뭐 저거저거 하는데 철도를 지은 것도 학교를 지은 것도 다 착취를 위한 것입니다. 네, 목포항으로 쌀을 빼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르쳐야 계산을 할 줄 아니까 사실 식민지 지배가 남기는 것은 처참한 그런 어떤 그 민족적 열등감과 그런 정신적 열패감과 그리고 뭐 어떤 그 자원과 문화의 착취와 고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혹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뭐 토착 외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네, 뭐 검은 머리 외국인 등등 왜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게 영문과 교수님이나 불문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야 좀 더 어필을 하는데 국문과 교수가 얘기하니까 너무 국수주의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국어의 발음기호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발음기호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국어가 대표적이에요. 아마 여기 여러분 세대는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아서 병음기호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고유 문자의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로마자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면적 사용이지만 이것은 보조적 사용이죠. 중국어가 대표적입니다. 한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표의 문자예요. 여러분 한자의 의미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요? 지금 멀리 갈 거 없이 한중일을 보세요. 한중일 89년 그 맞춤법 개정안 하면서 외래어 표기법이나 이런 것도 다 개정을 했어요. 지금은 시진핑 하지만 한자로 우리식 한자음으로 이런 습진평이에요. 자, 선생님은 다
모택동으로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은 마오쩌둥이죠. 나는 장구경인데 여러분은 장거롱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장거롱이라 읽겠다. 저우른파는 주윤발입니다. 읽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국가의 원어에 가깝게 외래어를 표기하자는 건데 우리식 한자는 똑같아요. 근데 읽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동경이라는데 그들은 도쿄라고 하잖아요. 도쿄라고 하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음과 함께 들어오지만 모든 외국어는 외래어로 정착할 때 자국어의 음운 체계를 수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 라디오라고 합니까? 다 라디오라고 하지.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중국은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방언 차에서도 발음의 차이도 너무 많고 중국의 음성어문론이라고 하는 건 난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방대해서. 자, 그래서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음을 나타내지 않고 중국어의 경우는 이 사람들은 한국 한자음, 일본 한자음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국의 문맹률이나 이런 것도 높기 때문에 문자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의 경우 방언에 따른 한자의 발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 표준 발음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로마자를 발음기호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어 발음기호 그냥 알파벳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18세기 이후 다양한 종류의 로마자 표기법을 이용해 오다가 이제 1958년 현재 사용 중인 병음부호로 이제 제정을 하고 정착시켜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한자라는 문자는 사용하지 않고 병음부호만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로마자 표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발음기호로 사용하는 경우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대외적인 활용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라는 건 뭐냐면 자국 문자가 있어. 자국 문자가 있는데 나의 자국 문자는 아무래도 마이너한 것이야.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교역이라든지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글로벌한 국제적인 규약을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국어의 표기는 유지하되 대외적인 효용을 위해 로마자를 보조적으로 역시 이 경우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교역, 관광, 교육 등 국제적 교류를 위한 표준화를 위해 로마자 표기를 활용하는 거죠. 자, 내가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 쌤이 연구년을 보내서 어디 대학에서 일을 해야 돼요. 강의를 하거나 명함을 하나 파야 되잖아요. 그럼 한글이 오히려 보조적으로 되죠. 그 사람들이 한글을 읽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이처럼 이제 이러한 로마자 지배의 시대에 로마자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는 로마자 사용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자를 그러니까 로마자가 이제 자국의 그 표기 수단이 아닌 지역의 그 문자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역시 진행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사용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것은 아랍 문자입니다. 아랍 문자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도 뭐 실컨 조컨 그런 어떤 그 국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물품 용역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기계적 처리가 가능 뭐 바코드로 인식을 한다든가 네, 표준화 규정을 확립했고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1984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시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라고 생각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빨라봐야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그게 선생님 때만 해도 신혼여행을 외국에 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보면 그 외국에 나가기 위해선 보증금을 내는 그런 제도도 있었답니다. 뭐 그러라고 해도 잘 나가지도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야 1984년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1984년에 아랍과 히브리 문자의 표준어 작업을 먼저 하고 2001년까지 10여 개 문자의 표준어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 중에 한국어와 일본어도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면 자국의 고유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닥 많지 않고 그래도 아시아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니까요. 네. 우리가 참 억울하게 서세동점,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럽 대륙에서는 문명이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문명이 발생할 만큼 그렇게 환경이 좋지 못해요.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이제 거기 보면 밑에 한국과 일본이 좀 다른데 한국은 전사법, 뭐 일본은 전자법 했는데 뒤에서 전사법과 전자법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전사법이나 전자법은 자국의 표기수단이 로마자 비스무리한 애들이 아닌 거야. 고유의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선택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법과 전사법이 있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은 좀 다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고유의 문자가 있지만 표의 문자니까 어차피 발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병음부호로서 발음 기호를 나타내 주려고 이제 로마자를 선택한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자의 표기 원리입니다. 로마자의 표기 원리입니다. 이제 점점 얘기가 조금 혹시 이 중에는 좀 뭐랄까 어문계열하고 달라서 좀 취향이 안 맞는 친구들도 조금 있겠지만 이게 우리 수업이 여러 분야를 망라하다 보면 그리고 선생님 원래 목적은 이거 로마자 표기 여러분 시키는 거였어요. 지금 그 숙제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원래 나의 목적은 깨졌답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를 실제로 해보고 어떤 영상에 같이 이렇게 입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따로 냈죠. 네. 공부하다 보면 뭐 안 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온라인 강의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간혹은 내 전공 살릴 수 있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자, 로마자 표기의 목적이 나왔고 이번에는 로마자 표기의 원리입니다. 원리가 있어요. 일단 로마자 표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국어의 경우에만 국한시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일본어의 경우는 상황이 또 다르고 왜냐하면 음절 문자거든요. 음절 문자고 우리는 또 음소 문자예요. 각 그 고유 문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한국의 로마자 표기의 목적은 사실 이게 해방 이후부터 이미 로마자 표기법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외국 사람들이 이게 로마자 표기의 근본 목적은 뭔지 알아요? 내 명함 찍으려고? 아니에요. 내 로마자 표기의 근본 목적은 한국어와 한글, 즉 한국 문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엇비슷하게 발음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을 흉내내서 길도 묻고 음식도 사 먹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이것이 로마자 표기의 목적이에요. 로마자 표기. 그러니까 이 로마자 표기는 간단히 말해서 언어 학습의 측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 자, 한국의 로마자 표기의 목적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를 몰라도 정확히 발음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정확하게. 그래야 우리한테 길을 물어도 뭐 읽어서 우리한테 물어도 발음을 알아들어야 여러분들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여기 잠깐 나가보면 내 딴에는 영어를 했고 내 딴에는 불어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답답하잖아요. 발음이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정확히 최대한. 그러면 그 표기를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결국 다음 단락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완성도는 이 표기를 통해 외국인이 얼마나 한국인과 동등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에 초점이 놓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능통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래 살 사람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일시적인 수단일 수 있다. 자, BTS의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그냥 뭐 듣기만 하거나 어떤 노래 하나를 좀 따라 부르고 싶은 정도에 그칠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이 굳이 한글을 배울 필요도 없잖아요. 뭐 단어의 뜻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한국어의 발음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발음해낼 수 있도록 돕는 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말했던 잠깐만요. 네, 표기 원리. 네, 전자법과 전사법이 나왔습니다. 전자법은 영어로 transliteration이고 전사법은 transcrip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literation이라는 말은 글자라는 의미가 되고 scription은 여러분들은 아마 영어 사전은 조각이 될 텐데 이 transcription, trans라는 말은 형태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법은 말 그대로 글자로 바꾼다는 것이고 전사법은 글자를 그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독립문의 전자법 표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독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DOK. 왜 T를 안 쓰느냐?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은 이제 규약이에요. 평음 소리를 유성음 D로 쓰기로 했어요. 그건 뒤에 나오니까 DOK. 그러나 받침은 또 K로 써요. 독. 그 다음에 독. 그 다음에 RIP. RIP. 그 다음에 MUN. 이게 전자. 자, 독이라는 글자에 로마자가 딱 대응하고 립이라는 글자에 로마자가 대응을 하고 문이라는 글자에 노마자가 대응을 하죠. 반면에 실제로 우리가 독, 립, 문 이렇게 발음할 리가 없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가다가 저 독, 립, 문 어딨어요? 그럼 알아들 수 있나?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겠구나. 그래서 전사법은 뭐냐면 실제 발음대로 독립문, 독립문. 자, 음운현상, 비음화를 다 반영해서 자, 우리가 실제로 한국 사람이 발음하는 것 같은 음운 현상을 반영한 표기를 전사법이라고 합니다. 전사법. 그래서 위에 다시 정의를 보면 전자법은 transliteration은 형태 표기 위주의 방식으로 음소와 표기 문자를 1대1로 대응시켜 놓고 문자대로 로마자를 기록하는 방식이고 전사법은 transcription은 음소와 표기 문자가 1대1 대응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대응할 수는 있죠. 대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인정해서 소리나는 대로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답부터 먼저 말해주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전사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일본어의 경우에는 전자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일본어는 왜 그렇죠? 가나 문자는 음절 문자예요. 음절자, 글자죠. 음절자 하나예요. 음절자 하나가 그냥 transliteration 되면 간단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글자가 형태소를 고정하는 형태음소적 표기 원리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음을 다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엌도 할 때 경음을 시켜야 자연스러운 발음이잖아요. 만약에 부엌도 하면 어때요? 아주 이상한 발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사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 표음 문자를 하더라도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본어 경우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전사법을 택하고 있고 그러나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전자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 1차시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